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숨쉬는 이 자유가 단 한 번의 패배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2500년 전의 충격 실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 민주주의, 과학적 사고, 서양 철학,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합리적 사고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만약 기원전 5세기 한 줌도 안 되는 도시 국가들이 무너졌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압도적인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들은 지구 전체 GDP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그들의 황제는 왕 중의 왕 샤한샤로 불렸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쪽 끝으로 진군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작고 보잘것없는 돌멩이들을 밟아 뭉개버리는 것, 그 돌멩이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인류 문명의 궤도를 영원히 바꾼 운명의 충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수천 명의 시민 병사들이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 인류의 미래를 지켜냈는지, 그 충격적인 역전 드라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싸움은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들, 즉 폴리스의 연합체에 불과했습니다. 아테네는 겨우 3만 명 남짓한 시민이 모여서 민주주의라는 실험을 막 시작한 단계였고, 스파르타는 군사적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폐쇄적인 병영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통치한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지금의 20여 개국을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을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이 제국이 동원하는 군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복장과 무기로 무장한 세계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페르시아 병사들이 쏜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면 태양이 가려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신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페르시아라는 거인이 저 멀리 코딱지만 한 그리스를 공격했을까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욕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리스 본토가 아닌 페르시아의 영토였던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페르시아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그리스계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작은 반란이었지만 아테네가 여기에 군함 20척을 보내 도와줍니다. 이것이 다리우스 1세의 분노를 폭발시킨 트리거였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아테네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자가 지나가는데 발목을 무는 작은 쥐와 같았죠. 다리우스는 반란을 진압한 후 전령을 아테네에 보냅니다. 이 전령들이 들고 간 것은 물과 흙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땅과 물, 모든 것을 페르시아에 바치라는 항복 요구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엄청난 모욕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전령들을 우물에 던져버리고 내 놈들의 땅과 물은 그곳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오만하고 무모한 행동은 다리우스의 복수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리우스는 이제 전쟁의 목적을 정복에서 징벌로 바꿉니다. 그리스 전체를 페르시아의 왕권에 도전한 대가로 흔적도 없이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원전 490년 2만 6천 명의 페르시아 정예군이 그리스 본토를 향해 출발합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상륙 지점은 아테네에서 불과 195km 떨어진 마라톤 평야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연합군은 겨우 1만여 명, 수적으로 3배 가까이 열세였고, 페르시아군은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이때 아테네의 지휘관 밀티아데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의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스의 보병인 호플리테스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호플리테스는 청동 갑옷과
방패로 무장한 중무장 보병입니다. 그들이 방패를 겹쳐 벽을 만들고 창을 앞으로 내미는 전술, 바로 팔랑크스는 정면에서는 절대 뚫리지 않는 강철의 성벽과 같았습니다. 밀티아데스는 중앙의 병력을 일부러 약하게 배치하고 양쪽 측면을 두껍게 강화하는 V자형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중앙 돌파 병력은 쉽게 밀고 들어갔지만 곧바로 양쪽 측면에서 밀고 들어오는 팔랑크스에 포위당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전술 교본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전투는 문자 그대로 학살로 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은 192명이 전사했지만 페르시아군은 400명이 전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난쟁이 취급하던 아테네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 마라톤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양 문명이 처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패배한 다리우스는 분노에 차 다음 복수를 준비했지만 몇 년 후 사망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의 아들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겠다는 피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마라톤 전투의 패배를 일시적인 실수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그리스라는 작은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동원한 병력의 규모는 역사상 전무후무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육군은 170만, 해군은 200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숫자를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소 수십만 명에 달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합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진격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에게해를 건너기 위해 다르다넬스 해협에 선박으로 만든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다리가 부서지자 크세르크세스는 폭풍이 친 바다 자체에 채찍질을 가하고 쇠사슬을 던져 바다를 징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연까지 지배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그리스에는 2명의 천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다른 한 명은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육군 규모 앞에서 육지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다뿐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새로운 은광이 발견되자 시민들은 이 돈을 1인당 나눠 가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이 돈을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말고 3단 노선, 즉 트리레메라는 전함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육군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보급선입니다. 시민들은 그의 말에 따라 200척에 달하는 트리레메 함대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대규모 해군 건설이었으며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거대한 육군이 진격해오자 그리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싸워야 할 곳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테르모필레 협곡이었습니다. 이곳은 폭이 겨우 100m가 채 되지 않는 좁고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라도 한 번에 수백 명 이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약 7,000명의 병력을 모았고 그 중심에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그의 정예병 300명이 있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왜 300명만 데려갔을까요? 그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은 이곳에서 3일 동안 페르시아 대군을 붙잡아두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 이들이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겪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최정예 부대인 불멸자 임모로우스까지 투입했지만 팔랑크스 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협곡은 인간의 방패와 창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적인 저항은 배신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에피알테스라는 현지인이 페르시아군에게 산을 넘어 테르모필레 뒤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려줍니다. 포위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레오니다스는 대부분의 그리스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스파르타 300명과 테베, 테스피아의 병력 일부를 남겨 결사항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요?
그들의 희생은 두 가지 엄청난 효과를 냈습니다. 첫째, 크세르크세스에게 그리스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공포와 경고를 심어주었습니다. 둘째, 후퇴했던 아테네 시민들이 도망가지 않고 해군에 탑승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테르모필레는 패배였지만 이 패배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를 구원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테르모필레가 뚫리자 페르시아군은 곧바로 아테네로 진격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비어있는 아테네를 불태우고 아크로폴리스를 파괴하며 복수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이미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 모두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원했던 것은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해군이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여기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담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는 비밀리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이중 첩자를 보냅니다. 이 첩자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스 함대는 겁에 질려 곧 도망갈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살라미스 해협을 봉쇄한다면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될 것입니다. 오만함에 가득 찬 크세르크세스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함대를 이끌고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높은 곳에 앉아 그리스 함대가 전멸하는 것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리스의 지형, 그리스의 바다였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좁고 물살이 복잡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형 전함들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아테네의 작고 날렵한 트리레메 함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리레메는 배의 앞머리에 청동으로 된 충각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함대는 이 충각으로 엉켜있는 페르시아 함선들을 옆구리에 들이받아 침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지켜보는 앞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통제력을 잃고 자멸했습니다. 하루 만에 페르시아 함대 절반 이상이 침몰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혜와 크세르크세스의 오만이 빚어낸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는 페르시아에게 결정타였습니다. 육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할 해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군대를 남겨두고 급히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남아있던 페르시아 잔존 병력은 다음 해인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완전히 괴멸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의 최종적인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페르시아 제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적 사유의 폭발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적 민주주의의 완성. 이 모든 것이 페르시아의 칼날이 그리스를 비껴간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라톤에서 그리스가 패배했다면, 만약 테미스토클레스가 은광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졌다면, 만약 300명의 스파르타인이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 왕권과 신의 권위에 억눌린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소중한 자유는 먼 옛날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 그리고 단 한 명의 현명한 지도자가 내린 냉철한 판단 덕분에 얻어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바꾼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